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란시스코 교황이 낙태 합법화를 폐기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낙태 반대를 거듭 천명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낙태를 청부살인에 비유하며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물어봅시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생명을 없애는 것이 정당한가요? 올바른가요? 라고 말입니다. 교황은 또 낙태 선택권을 지지하는 가톨릭 정치인에 대한 영성체 허용 여부 논쟁에 관해서도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이 낙태를 옹호한다는 이유로 샌프란시스코 대교구장으로부터 영성체 금지 조치를 당했지만 워싱턴의 한 본당과 교황이 집전한 미사에서 한 사제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셨기 때문입니다. 교황은 이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와 주교가 사목적 본성을 상실할 때 정치적인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는 결국 교회가 사목적인 성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언급한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권의 이해득실로 인한 낙태법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전면 폐지와 6주나 10주 이후에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법안 등 모두 6개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그러나 발의된 법안에 대한 보완 입법 심의조차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인 정치인들이 반그리스도교적인 법안을 발의하고 반생명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주교 임명 과정에 여성이 참여한다는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교황청 주교부 위원회 여성 3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교황청 성직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위원회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어서 프란시스코 교황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내용 전해드립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 우크라이나 키이우보다 모스크바를 먼저 가고 싶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교황에겐 전쟁의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장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 프란시스코 교황은 또 하나의 파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톨릭교회 고위 성직자인 주교 임명 과정에 여성을 참여시키겠다는 발표였습니다. 교황은 지난 6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주교부 위원회에 여성 2명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위 성직자로만 구성됐던 조직에 여성이 포함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교황의 깜짝 발표가 현실로 이뤄졌습니다. 교황청 공보실에 따르면 새로 임명된 14명 위원 가운데 3명이 여성입니다. 바티칸 시국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행정부 사무총장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 사상 처음 교황청 수도외부 위원에 임명된 이본 랭구아 수녀가 그 주인공입니다. 교황은 또한 수도자가 아닌 일반 평신도 여성 위원도 임명했습니다. 지난해 보호자로서의 여성, 가정 및 학교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펴낸 마리아 리아 제르비노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회장입니다. 아울러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 가운데에는 한국 신자들에게 반가운 이름도 있습니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 유흥식 추기경도 위원에 임명됐습니다. 다만 성직자부 장관은 전 세계 사제들을 총괄하는 만큼 유추기경 임명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유흥식 추기경은 CPBC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엔 여성 3명이 임명된 것이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고 설명했습니다. 주교부 위원이라는 것은 주교를 구체적으로 선정할 적에 자기 의견을 내서 주교 선정에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다면은 그 스님들 같으면은 그 주교 후보자가 여성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도 평소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사람 모든 것을 보고서 적합하다, 덜 적합하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죠. 이어 유추기경은 교황청의 이러한 변화의 바람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으로 평신도 장관, 여성 장관도 나올 수가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해당된다고 그러면은 가정, 평신도, 그다음에 생명 같은 데는 뭐 여성 장관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도서관 관장 같은 데도 예를 들면 여성이 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문화와 교육 장관 같은 데도
평신도 그런 데는 갈 수가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건 교황님이 하나하나 지금 발표하고 계시니까 변화는 계속 나와요. 그간 교황은 여성 평신도의 지위와 수도자의 권한 향상 필요성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여성 특유의 모성과 섬세함이 교회 의사결정 과정과 식별 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Hemos de promover la integración de las mujeres en los lugares donde se toman las decisiones importantes. Recemos para que en virtud del bautismo los fieles laicos y las mujeres en una manera especial participen más en instancias de responsabilidad en la Iglesia, sin caer en los clericalismos que anulan el carisma laical.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거의 매주 주일 3종 기도 후에 우크라이나를 언급합니다. 이번에도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스리랑카와 내전에 휩싸인 리비아를 기억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rego per tutte le famiglie, specialmente per le vittime, i feriti, i malati. Prego per gli anziani e per i bambini. Che Dio mostri la strada per porre fine a questa folle guerra. 교황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노력의 일환으로 교황이 직접 우크라이나 키이우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다만 교황은 우크라이나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하길 원합니다. 교황은 지난 4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을 접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모스크바에 가고 싶었다며 러시아 대통령이 평화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작은 창문을 내어준다면 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쟁을 끝낸 의지를 보인다면 중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교황에겐 전쟁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보다 당장 계속되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Rinnovo la mia vicinanza al popolo ucraino, quotidianamente tormentato dai brutali attacchi di cui fa le spese la gente comune. 시점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이달 말 예정된 캐나다 방문 이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캐나다에서 돌아오면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화의 사도 교황의 올여름 행보가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한편 교황은 총기 피격 사건으로 세상을 떠난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애도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경은 주일 교황대사 레오 보카르디 대주교에 교황 명의의 조의문을 보냈습니다. 교황은 깊은 슬픔에 잠긴 유족과 일본 국민에게 조의를 표한다며 이 무의미한 행동이 일본 사회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가치를 강화시키는 역사적 책무가 되길 기도한다고 밝혔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이번에는 교황청이 최근 확정해 발표한 2025년 희년 공식 로고를 소개해드립니다. 공식 표현은 희망의 순례자들인데요. 로고 속에 담긴 2025년 희년의 의미를 살펴봤습니다. 2025년 희년을 상징하는 공식 로고가 공개됩니다.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희년을 앞두고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Presentando oggi al mondo il logo ufficiale dell'evento. Il mio ringraziamento si estende in particolare per la collaborazione che in forme diverse è stata offerta in questa fase preparatoria.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2025년 희년 로고는 이탈리아인 자코모 트라비사니가 디자인한 것입니다. 로고 오른쪽에 쓰여 있는 표 희망의 순례자들을 형상화했습니다. 하느님 백성을 상징하는 4명이 줄지어 앞사람 허리춤을 잡고 십자가를 향하는 모습. 4명이 포옹하는 영상은 사람들을 일치시키는 연대와 형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 밑에는 파도가 넘실대고 맨 앞사람은 담 모양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파도 같은 현실에서 삶의 순례를 하는 사람들. 아래로 길게 늘어진 십자가는 닻으로 변해 파도의 움직임을 지배합니다. Ma comunitario, con l'impronta di un dinamismo crescente che tende sempre di più verso la croce. La croce non è affatto statica, ma anch'essa dinamica.
si curva verso l'umanità come per andarle incontro e non lasciarla sola. 로고 공모전에는 48개 나라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응모한 이들은 6살 유아부터 83살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했습니다. 로고 저작권은 교황청이 갖고 있지만 각국 주교회의와 가톨릭 공동체는 성교 사목적 용도에 한해 로고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월 11일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마리아 기념일에 2025년을 희년으로 선포했습니다. 희년표 희망의 순례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몰고 온 절망적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교황은 다가오는 희년이 희망과 신뢰의 분위기를 회복하는 데 크게 이바지할 걸로 기대했습니다. 희년 행사를 준비 중인 세계복음화부서는 공식 누리방을 곧 개설할 예정입니다. 고대 히브리 전통에서 유래한 희년은 교회가 50년 또는 25년마다 맞이하는 은총의 해입니다. 2025년 희년은 2000년 대희년에 이어 21세기 들어 두 번째로 맞이하는 일반 희년입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여성으로서 출산에 논란이 됐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달 초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제한하는 건 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혼 여성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데요.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에 비혼 여성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험관 시술은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엔 어긋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세상엔 있지만 행정엔 없는 국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소식입니다. 이른바 미명이, 한편으로는 그림자 아동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들이 내국인 아동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건강 등 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0년 방송인 사유리 씨는 비혼 여성으로서 보조생식술로 출산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후 비혼 여성 가운데 보조생식술을 통해 출산을 희망하는 여론도 생겼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비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금지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 따라 산부인과들은 관련 시술을 제한해왔습니다. 이에 일부 여성들은 보조생식술로 비혼 출산을 시도했으나 학회 지침에 따라 시술이 거부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인권위는 이달 초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을 개정하라고 해당 학회장에게 권고했습니다. 개인의 삶과 다양성을 인정하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진정인들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체외수정이나 시험관 시술 등 보조생식술은 난자와 정자를 몸 밖에서 결합해 배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보조생식술을 반대합니다. 인간 생명은 사랑을 바탕으로 한 하느님의 선물로서 난자와 정자의 결합은 인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외수정 과정에서 인간 생명이 물건처럼 취급되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한꺼번에 여러 개의 배아를 만든 뒤 선별하는 과정 자체가 비윤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선택받지 못해 버려지는 배아 역시 인간 생명입니다. 여러 배아가 출산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중에 건강한 그 배아만 남기고 나머지는 낙태를 시킨다든지 어떤 생명을 선별하는 문제, 또 남아있는 그 배아, 자녀 배아라고 불리는데 이 배아가 냉동 보관됐다가 나중에 파기되거나 또 실험실에 재료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런 어떤 윤리적인 문제가 있고요. 태아를 소유물로 취급해 출산이 상업화되는 점, 비혼 여성의 출산 동기나 자격에 대한 검증 문제도 우려점입니다. 한편 대한산부인과학회는 CPBC와의 통화에서 이번 인권위 권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최근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국내에서 출생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서입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유엔 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권 의원은 우리 정부는 협약 비준 당사국으로서
아동의 출생 등록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현행 출생 신고의 근거 법률인 가족관계 등록법은 적용 대상을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국내 체류 미등록 외국인이 국내에서 출산한 아동의 경우 원천적으로 출생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인권기구들은 부모의 법적 지위나 출신지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을 보장하도록 우리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에 체류하는 미등록 아동은 3,400여 명입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태어난 뒤 부모를 따라 입국했다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아동들입니다. 권의원에 따르면 불법 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 출생 이주 아동의 경우는 집계된 통계조차 없습니다. 따라서 실제 미등록 이주 아동의 규모는 2만 명 수준이라는 게 권의원의 추정입니다. 이들은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습니다. 부모가 불법 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제는 아동의 존재를 국가가 법적으로 인정하고 이것을 사회적 기본권의 토대로 삼는다는 중요한 의무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미등록 이주 아동들에게 학습권, 건강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토대가 이 법을 통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은 부모 등 신청 의무자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 또는 외국인 관세 장 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부는 법무부가 별도로 관장하되 출생 등록 신청과 증명서 발급 등의 사무는 관할 시군구 또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에서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외국인 아동 출생 등록 업무 담당자에게는 불법 체류 통보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아울러 출입국 관리 공무원에게는 출생 등록 업무 정보 제공 요청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발의안에는 민주당 강덕구, 정의당 류호정,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 등 38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런 만큼 국회 내에서도 공감대가 높은 법안이라고 권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이 법이 법사위 소관 법률인데요. 제정법이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입법 공청회 등이 필요할 수 있고요. 제도의 필요성을 위해서 법안 성안 과정에서도 법무부와도 여러 차례 협의해 온 만큼 이후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순조롭게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법의 필요성을 알리고 공론화하는 노력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CPBC 김영규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사형제 존폐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13년 만에 공개 변론을 열었습니다. 절대적인 기본권인 생명을 국가가 침해할 수 없다. 공익을 위한 응보의 관점에서 사형제는 존치돼야 한다.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섰는데요. 공개 변론에 앞서 가톨릭교회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은 처음으로 사형 폐지를 위한 공동 의결서를 제출했습니다. 헌재 공개 변론 내용 전해드립니다. 2010년 합헌 결정 이후 13년 만에 다시 심판대에 오른 사형제. 사형제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는 청구인 측과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 측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4시간 37분이라는 긴 변론 시간은 이번 사안의 중대성과 사회적 관심을 보여줬습니다. 청구인 측의 주된 논지는 생명은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 기본권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국가도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을 앗아갈 권리는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법 이전에, 국가 이전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전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청구인 측은 또 사형제의 범죄 억지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국내외 사례를 모두 보더라도 실증적으로 그 효과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형 확정자들은 사건 당시 술에 취했거나 화가 나서 정신이 없거나 잡힐 생각을 하지 않아서 처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사형은 죽음이 가지는 공포를 고려한 궁극의 형벌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고 맞섰습니다. 청구인 측이 대체 형벌로 제시한 종신형으로는 사형의 위하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시각입니다.
범죄 행위로 침해된 일반 국민의 생명권과 사형으로 인해 박탈당한 생명권을 같이 볼 수 없고 공익을 위한 응보로서 여전히 사형은 유효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번 헌법소원은 현재 존속살해 혐의로 수감 중인 A씨에게 구형됐던 사형을 두고 지난 2019년 제기됐습니다. 한편 변론에 앞서 7대 종단의 대표들은 사상 처음으로 헌재의 사형제 폐지를 위한 공동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인권의 마지막 희망이라고도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지 않는 법과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모든 생명을 중시하는 가톨릭 교회의 입장도 동일합니다. 3년 전 청구인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앞장서온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였습니다. 공개 변론에 참석한 주교회의 정평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이 땅에서 사형제가 완전히 사라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기회로 사형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인간은 정말 존엄하고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정말 인권, 생명의 존엄성은 침해받을 수 없습니다.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던 이번 공개 변론. 헌재는 심리를 거쳐 선고 기일을 잡고 위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위헌 결정을 내리면 사형제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됩니다. CPBC 김형준입니다. 유럽연합이 원전과 천연가스를 녹색 분류 체계인 그린 텍소노미로 분류했습니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이지만 유럽연합의 조건을 충족시키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의 새 원전 정책과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유럽연합 의회는 지난 6일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린 텍소노미란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제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되는 체계를 말합니다. 기업과 투자자들이 활용하는 녹색 금융 지침서이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투자 등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얼핏 보면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에 속한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후 집행위원회가 텍소노미 보완 법안에 넣은 조건을 살펴보면 원전을 사용하지 말란 뜻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사고 저항성 핵연료를 2025년부터 도입해야 하며 2050년까지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이 마련돼야 한다. 한마디로 원전이 녹색 분류에 포함되려면 사고에 안전해야 하며 사용 후 핵연료가 안전하게 처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건들이 실현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둘 다 현재 원자력계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단서를 충족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특히나 한국은 더더군다나 그렇고요. 이런 유럽연합의 결정은 핵발전이 더 이상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한 한 부분이 되기도 한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부는 원전을 한국형 텍소노미, K 텍소노미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EU가 내건 조건들은 엄격해 국내에서 수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조건을 지키지 않는 입장을 갖고 K 텍소노미를 운영을 해봤자 이제 국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거죠. 유럽의 텍소노미가 규정한 그런 원전 지원의 조건들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을 못 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냥 국내에 원전 홍보용 수단으로밖에 전락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는 어쨌든 녹색 친환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수지에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유럽이 했으니 우리도 한다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향후 4, 5년간 대부분의 국가들이 에너지 공급난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원정 정책만으론 이 기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둔 그런 에너지, 경제 정책들을 펴야 될 거고요. CPBC 김정호입니다. 이번 주일은 제27회 농민주일입니다. 주교회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박현동 아빠스는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고소득 기업농이 아닌 소농이 살아야 식량 주권과 탄소 중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민주일 담화와 농촌, 그리고 농민 정책의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친환경 유기순환 농법을 고집하며 생명농업을 지켜오고 있는 가톨릭 농민회를 소개합니다.
신흥선 가톨릭 농민회장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제27회 농민주일 담화에서 농업과 관련해 탄소 중립을 향한 발걸음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힘있게 매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삶 전체를 생태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역설하면서 이를 위해선 작은 것이라도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습니다. 박 아빠스는 정의와 평화를 위해 투쟁하고 삶의 흥겨운 축제를 위해 노력한 때로 기억되도록 지내자고 당부했습니다. 이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 찬미받으소서에도 언급된 내용입니다. 올해 농민주일 담화의 주제는 적은 것이 많은 것입니다입니다. 박 아빠스는 가톨릭 교회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생태회칙에 따라 지난해부터 7년 여정으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를 위해 구체적인 생태환경 운동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면서 생태적 회개의 삶을 살 것을 교회 공동체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무분별한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 일상의 불편함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대량 소비와 편리함에 집착하지 않고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생태 형성의 삶을 살자고 권고했습니다. 아빠스는 또한 소수의 고소득 기업농만 살아남는 구조로 우리 농촌 사회가 변해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소농이 살아나야 식량 주권과 탄소 중립이라는 커다란 가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94년부터 우리농 운동을 펼쳐왔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농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무관심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박현동 아빠스는 교구별 농민주일 기념미사와 행사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대 교구 등 전국 교구는 농민주일인 17일 기념미사와 전시회, 직거래 장터 등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는 인수위 시절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농산촌 지원 강화 및 성장환경 조성 등 4개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 60일이 넘게 지났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농민과 농촌 관련 정책 방향을 제시하거나 언급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CPBC 이희미입니다. 장맛비가 싱그러운 초록빛 밭을 쉴 새 없이 적십니다. 축구장 크기의 밭 일항에는 양배추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다 자란 양배추는 늦서리가 내리기 전 10월 중순쯤 출하될 예정입니다. 이후 호밀 경작지로 그리고 다시 이듬해 봄엔 팝콘 옥수수 밭으로 변신을 꾀합니다. 해마다 작물을 번갈아가며 심는 윤작은 유기순환 농법의 필수적입니다. 윤작을 하게 되면 일단 병해하고 징해가 덥죠. 많이 덥죠. 우리는 그 생물 농약이라든가 합성 미생물 농약을 친다 해도 병은 어떨 수 예방이지 치료제는 없다는 이 말이 아직. 농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선 토양 생태계 회복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이 풍부하고 유기물이 풍부한 땅이 되어야 된다. 산도가 그 중성으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산성 땅이 없어지고 알칼리는 산성 말고 중성이 모든 농작물이 다 잘 되니까. 감자와 녹색 채소인 브로콜리, 팝콘 옥수수 밭에는 모두 친환경 유기질 퇴비와 생물 농약을 사용합니다. 집에서 나오는 인분은 물론 현미 식초에 계란 껍질을 섞어 직접 만든 천연 칼슘액 B는 땅의 기운을 북돋고 농작물 성장을 돕는 영양제 역할을 합니다. 신흥선 회장은 화학농약과 비료 등을 쓰는 관행농법은 토양을 황폐화시키고 결국 생명의 식탁을 해치게 될 거라고 경고합니다. 그럼에도 관행농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적인 이유를 농지 소유 문제에서 찾았습니다. 부재 지주나 외지 소유인과 1년 계약을 맺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임대농들은 관행농법에서 더더욱 벗어나기 어렵다는 것. 신 회장은 농지 가격 상승과 맞물려 도시자본과 외지인의 무분별한 농지 소유가 농업과 농촌을 멍들게 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농지는 많이 올라가고 농산물은 맨날 제자리고. 그러니까 농가 입장에서는 농민 입장에서는 소득이 안 되죠. 그러니까 살기 점점 어려우니까 이농을 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농촌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 신흥선 회장은 생태 영성 회복과 생명농업 실천만이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생태 영성이라고 그러나? 생태 영성 그런 쪽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식물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만 사는 게 아니고 땅도 살아야 되고 미생물도 살아야 되고 좋은 미생물도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토양서부터 자연 생태계까지 다 어우러져 탄소 중립까지 어우러져. 올해로 설립 55주년을 맞는 가톨릭 농민회. 신흥선 회장은 어렵고 힘든 생명 공동체의 여정에 교회가 한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천주교 신자들이 생산한 농산물까지 다 우리가 이 조직을 통해서 체계적으로 서울 우리농 아니면 각 본당에 갈 수 있게끔 그러면 한국 농업이 변화할 수 있다 확신합니다. 그건. CPBC 윤재선입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가 함께 참여하고 있는 시노드, 이제 교구 단계를 넘어 국가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주교회의는 교구별 보고서를 바탕으로 종합 의견서 작성에 들어갔는데요. 교구별 보고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공개한 교구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서울대교구와 부산교구의 시노드 보고서 내용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서울대교구는 지난해 10월 17일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시노드에 돌입했습니다. 시노드의 바탕이 된 건 본당과 사도직 단체의 소그룹 모임입니다. 지난 8개월간 소그룹 모임에 참여한 사람은 31,932명, 소그룹 모임 횟수는 6,038회에 이릅니다. 소그룹 모임과 개별 제안을 통해 모인 의견은 약 4만 건이나 됩니다. 제안 내용은 매우 다양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교회 공동체 활동이 중장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노인과 어린이, 청년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년들은 본당 활동에 과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끼고 신앙적으로 소진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목계획 수립에 참관인으로라도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환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세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안, 쉬는 교우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1인 가구와 미혼자를 비롯해 이혼과 재혼 등으로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는 이들에 대한 돌봄도 요청됐습니다. 시노드 정신에 따라 소외되는 이가 없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 독거노인, 한부모 가정, 장애인을 위한 관심을 요청한 제안도 있습니다. 아울러 인권을 침해당한 이들을 위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연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이 여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여성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증진하는 교육과 연구, 인식 전환과 제도 개선도 요청됐습니다. 서울대교구는 시노드를 진행하면서 성소수자, 북한 이탈 주민, 이주민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교회로부터 수용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성소수자 청소년의 높은 자살률에 교회가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세례를 받은 후 동반해주는 이가 없어 성당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민들은 본당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활동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제안했습니다. 시노드 참가자들은 세례 후 강론외엔 교육기회가 부족한 점을 거론하며 상황별, 연령대별 신앙교육도 요청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성경 공부뿐 아니라 전례와 성사에 대한 교육을 요청한 참가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서울대교구는 8개월간의 시노드를 통해 교구가 검토해야 할 7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첫 번째는 성직주의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느님 백성 모두가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는 요청입니다. 이어 본당 사목계획을 시노드 방식으로 수립해 신자들에게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본당 운영에서 중요한 결정은 모든 신자의 의견을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본당 사목위원 인선 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게 하고 밤모임과 레지오 마리에 등 신심활동을 확장해 전입자와 쉬는 교우들을 찾아가며 지역사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선교와 연결하자는 내용도 있습니다. 서울대교구는 보고서 결론에서 교구 단계 시노드는 한마디로 경청의 여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시노드 제안을 복음의 기준으로 식별해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시노달리타스를 실현하는 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하느님 백성 모두가 주인공으로 주님 안에서 친교를 나누고 또 모두가 주인공으로
교회 삶에 참여하는 가운데 서로 경청하고 나누고 함께 성령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가는 그러한 여정을 걸어갈 것입니다. 서울대교구의 시노드 종합문서는 모든 신자들이 볼 수 있도록 시노드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지난해 10월 17일 교구 단계 시노드 개최를 선포했습니다. 열흘 후인 10월 27일 부산교구 단계진행위원회가 구성됐고 11월 3일 첫 모임이 열렸습니다. 부산교구는 기존의 교구 조직을 최대한 활용해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각 본당은 모임을 통해 의견을 들었고 사제들은 지구 모임에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각 단체와 기관, 교구 소재 수도회의 의견도 경청했습니다. 부산교구 단계진행위원회는 매달 모임을 갖고 제시된 의견들에 대한 공동 식별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부산교구는 이런 과정을 거쳐 10가지 키워드로 시노드 종합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여정의 동반자입니다. 보고서는 노인과 환자, 가난하니, 냉담자, 장애인과 청년들이 교회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신자들이 하느님의 뜻을 먼저 찾기보다 세속적 가치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이라며 하느님의 뜻을 찾고 실행하는 데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경청입니다. 보고서는 평신도, 특히 여성과 젊은이의 목소리가 경청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그 이유로 사목자의 권위주의와 남성 중심의 사목회 구성을 들면서 사목자들은 자신을 낮춰 먼저 묻고 경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발언입니다. 보고서는 용기 있고 솔직한 발언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했습니다. 이는 교구와 본당이 복음적 가치가 아니라 복잡한 인간관계에 따라 운영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본당에서 기득권 세력이 텃세를 부리고 군림하면서 영세자 또는 전입자들이 발언할 기회가 없는 것도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교구 조직이 관료적이고 수직적이다 보니 사제들도 양심적 발언을 꺼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거행입니다. 보고서는 사제의 성의 없는 미사 거행과 지루하고 준비되지 않은 강론을 지적하며 사제와 수도자들이 먼저 기도의 힘으로 살아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신자들이 미사와 기도, 성사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지속적인 전례 교육이 필요하고 전례 봉사자도 계속 양성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는 공동 책임, 여섯 번째 키워드는 대화입니다. 보고서는 단체 활동이 복음 선포로 이어지기보다 친목이나 자기만족에 그칠 때가 많다면서 공동체 안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형제애를 익혀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교회에서 인격적 대화를 가로막는 주 원인은 성직 중심주의이며 본당 사목협의회 또한 특권단체처럼 기능할 때가 많다고 꼬집었습니다. 일곱 번째 키워드는 교회 일치, 여덟 번째는 권위와 참여입니다. 다른 교파에 대한 편견과 우월감이 여전하다며 갈라진 형제교회를 만나 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성직 중심주의와 권위주의가 만연해 성직자들이 오히려 권위를 상실하고 있다며 성직자들이 평신도들에게 먼저 다가가 물어볼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아홉 번째 키워드는 식별과 결정, 마지막 열 번째 키워드는 양성입니다. 교구의 중요한 일에 성직자와 평신도가 함께 참여해야 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목자가 신자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 성경 공부와 교리 공부, 피정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산교구 시노드 보고서는 결론 부분에서 어렵고 아픈 현실을 직시하며 성령께서 고통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길 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한 실천 사항으로 성직 중심주의 약화, 평신도들의 성화, 그리고 평신도와 수도자를 포함한 교구 사목평의회 개설을 제안했습니다.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는 지난달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시노드 종합보고서를 승인했습니다. 부산교구 시노드 종합보고서는 부산교구 누리집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현 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적 판단을 뒤집고 있습니다. 특히 대북 관련 사안들이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해수부 공무원의 피살 사건 판단을 뒤집은 것처럼 통일부는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3년 전 통일부는 2명의 탈북 어민을 북으로 송환하며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범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흉악범이고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추방을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통일부는 3년 만에 판단을 달리했습니다. 지난 11일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 받게 될 여러 피해를 생각한다면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거가 더 나왔던 것도 아니고 정보가 추가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자 판단은 180도 뒤집어졌습니다. 단순히 판단만 뒤집힌 것도 아닙니다. 검찰이 당시 판단의 적절성과 위법성을 두고 수사 중이기에 앞으로 전 정부 고위 관료들은 수사 결과에 따라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대변인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를 두고는 대통령실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강제 추방 절차의 대상이 북한이 아니고 다른 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을 추방한 일이 문제가 됐을까요? 물론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주한 범죄자는 국제법상 범죄인 인도조약을 따르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헌법 3조의 영토 조항에 따라 북한 주민이라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는 상황에서 그들을 북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점이 논란이 됩니다. 결국 이번 사안은 북을 국제법상 국가로 보며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한반도를 불법 점유한 반국가 단체로 볼 것인지에 대한 입장 차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 안에서 북한은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협력의 대상이면서도 또 위협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의 입장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사건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안이라 해도 다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번 사안 역시 결국 검찰 수사와 재판 과정을 통해 지루한 공방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분단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세력이 이를 호재로 삼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게 됩니다. 분단국가 국민들은 분단 그 자체보다 분단을 정치적 이득을 위해 이용하는 자들에 의해 더 고통받는다.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강철비의 한 대사입니다. 통일부는 이번 판단 변화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지 않도록 좀 더 명확한 기준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탈북 어민 북송, 분단을 이용한 것은 누구입니다. 하루빨리 논란이 해소되어 대북 관련 정쟁이 아니라 민생 관련 경쟁을 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